오늘도 지하철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직장을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입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앞둔 그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몸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얼굴을 굳게 다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너 퇴직금 얼마나 받게 되니? 우리 현아가 카페 차릴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퇴직금을 시누이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요. 게다가 시누이 현아 씨는 최근 이혼했고 시어머니 댁에서 한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이 태어나면 양육비며 교육비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퇴직금은 미래를 위한 준비금이라서.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현아까지 갑자기 끼어들었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나 이혼하고 정신적 쇼크로 일도 못하고 있어. 너네는 남편도 있고 둘 다 벌고 있잖아. 그 돈 좀 도와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깜짝 놀랐어요. 제 퇴직금을 마치 당연히 줘야 하는 것처럼 요구하다니.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드리긴 어렵지만 일부라도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려준다고?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돈 빌려주고 갚고. 그런 거 아니? 내가 우리 현아 인생 망치는 거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배 속에 아이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그날부터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틀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임신한 제게 퇴직금을 요구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 가족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남편 현우에게 전화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현우가 휴대폰 너머로 소리쳤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당신 퇴직금을 현아 누나 카페 창업 자금으로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현우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은지 퇴직금은 우리 애기 태어나면 쓸 돈이에요. 현아 누나 카페 차릴 돈이 없으면 일단 취직부터 하라고 하세요. 통화가 끝난 후 현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갑자기 자동차 키를 들고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지금 어디 가려고 해? 어머니 댁에 가봐야겠어. 직접 얼굴 보고 말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 제발 진정하고 내일 가자.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말싸움만 커질 거야. 하지만 남편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고 결국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은지한테 휘둘린다고 하셨어. 가족보다 아내를 더 중요시한다면서. 현아 누나는 더 심해. 은지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형제간 우애를 다 망쳤다고 울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제 돈을 함부로 요구하는 건 그쪽인데 오히려 저를 가족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문자 폭탄이 시작됐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어떻게 친자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니? 현아 인생 망치면 내 양심이 편하겠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문자와 전화에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도 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했지만 그녀는 다른 친척들까지 동원해 저희를 압박했죠. 시누이 현아는 더 심했습니다. SNS에 저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세상,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천벌받는다 같은 글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쿵쾅거렸죠. 남편과 저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연락을 최소화하고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의 상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뱃속 아이의 태동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진통은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갑자기 하혈이 시작되고 복통이 찾아왔어요. 현우가 급하게 119를 불렀고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던 순간까지도 제발 우리 아기만 살려주세요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내에서 산소 공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살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주변이 천천히 흐릿해졌습니다. 현우는 울부짖었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죠. 그저 텅 빈 자궁처럼 공허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우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분노로 변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압박이 결국 우리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거라고 현우는 그렇게 확신했죠. 퇴원 후 우리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장례를 치르는 날, 현우는 부모님과 완전히 절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마세요. 아버지께도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제 가슴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잃었는데 그들의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현우는 직장을 옮겼고 저는 6개월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용품을 모두 정리하고 쇼핑몰에서 임산부나 아기를 보면 몸을 돌려 반대쪽으로 걸었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우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밤마다 혼자 울었고 저는 감정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무감각해졌어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했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슬픔에 젖어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건 시아버지였어요. 평소에는 과묵하고 존재감이 없던 분이었는데 왜 혼자 오셨을까 의아했죠. 현우가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비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은지야,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구나.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는요? 시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집안을 채웠어요. 이혼 소송 중이란다. 내 어머니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너희 아이 일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내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불화 속에서 어떤 입장도 취하지 못하고 갈등만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현아 카페가 한 달 전에 망했어. 너희 모르지? 내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현아 카페 자금을 대줬는데 결국 망하고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야.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게다가 저희 모르게 그런 위험한 결정을 했다니.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로 밝혀진 진실에 저와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내 어머니가 은지 퇴직금을 요구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 내 어머니와 현아가 은지한테 보낸 문자들, 전화들.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를 잃었다는 걸 알고 나서 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제대로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너희 아이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1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죠. 시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난 이제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려고. 너희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많은 감정이 오갔지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현우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아버지, 여기서 함께 살아요. 우리가 모실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시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우리 가정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시아버지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최대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겨우 한 숟가락 뜨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현우가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의 방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아버지가 손에 우리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울고 계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도 나갔죠.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결혼 후 가장으로서 느꼈던 부담감,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너무 약했던 자신을 후회하는 마음까지.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가장으로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어. 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 그게 내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해 나갔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많았지만 동시에 다른 모습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가정 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쪽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찾는 전화였지만 곧 협박성 메시지로 변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며 이 모든 책임이 저와 현우에게 있다고 몰아붙였죠. 결국 우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고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동안의 메시지들, 전화 녹음,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진단서까지. 제일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대응이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책임을 져야 해. 은지가 겪은 일 너희가 잃은 아이. 그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준비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현아가 시아버지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신용을 이용해 돈을 빌린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의 표정은 참혹했어요. 평생 모아온 신용과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진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제게 말했어요. 은지야, 사람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면 가장 소중한 것도 잃게 된다더니. 내가 그랬구나.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인데 그걸 못 지켰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가 느껴졌거든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결정을 알고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퇴직금 요구와 관련된 협박,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그리고 시아버지 명의의 불법 대출까지. 모든 증거를 담아 제출했습니다. 첫 재판일에 시어머니와 현아가 법정에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1년 만에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훨씬 늙어 보였고 현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췌해 보였죠. 그들은 저와 현우,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재판부의 동정을 사기 위한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여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울 수 있어?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아내를 이렇게 버리다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에게 한 짓, 그리고 우리가 잃은 손주.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잘못은 2배로 무거운 법이야.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시어머니와 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제가 받았던 문자들과 통화 녹음이 재생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듯한 시선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병원 진단서였어요. 의사는 명확하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진술했죠.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현아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언니가 시킨 거예요. 나보고 은지 언니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압박하라고. 나도 이혼하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재판장은 즉시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현아의 폭로로 시어머니의 계획적인 압박이 드러난 거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현아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 언니, 현우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기적이었어요. 카페는 내 꿈이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 너무 무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만 듣고. 아기 일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현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움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죠.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현아 누나, 우리가 잃은 건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아. 각자의 삶을 살자.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법원은 시어머니와 현아의 책임을 인정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됐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시아버지 명의로 나간 불법 대출에 대한 책임을 시어머니가 지게 되었고요. 판결이 나온 날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아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현아는 판결 후 지방으로 내려가 새 출발을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쪽지 하나를 건넸죠. 일기장에서 찢어낸 듯한 그 종이에는 정말 미안해요. 살면서 매일 후회하며 살게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도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불편했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죠.
시아버지는 퇴직 후 취미로 시작한 목공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베란다 한쪽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솜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아기 침대를 만드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 집에 아기가 생기면 쓰라고. 지금은 좀 이르지만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에 현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저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 뒤로 현우와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시작했어요. 병원도 다시 찾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된 건 아니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은지야, 나랑 같이 살면서 불편한 건 없니?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솔직히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님이 계셔서 오히려 든든해요. 저희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셨죠.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배우고 있어.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더라. 서로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아들의 탄생은 우리 가정에 완전히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시도한 지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잃게 될까 하는 공포가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현우와 시아버지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무사히 10달을 채우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을 담아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기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였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 고이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던 모습. 시아버지는 손주를 위해 만든 침대 외에도 아기 의자, 장난감 상자, 작은 책장까지 직접 만들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작업했죠.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민호가 100일이 되던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현아가 재혼했다는 거였죠. 지방에 내려가 새 출발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렸어요.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니 걱정은 되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해. 그래도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외면하진 않을 거야. 시아버지의 그 말에 현우와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민호가 자라면서 가족의 의미를 올바르게 배웠으면 했습니다. 민호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현우의 회사 동료들과 제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초대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와 현아가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현아가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호 돌잔치 선물이에요. 축하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눈빛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받은 기분이었어요. 현우가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잠깐이라도 민호를 보고 가시죠.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상처는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퇴직금 위기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가족의 재구성으로 이어졌죠.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상처 속에서도 치유를 경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자랄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매일을 채워나갈 거예요. 결국 삶은 계속되니까요.